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창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대표님께서는 오후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미증시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좋았었고, 그 부분을 오늘 다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저 PBR 섹터가 올라가던 아니면 반도체가 올라가던 어떤 단일 섹터의 어떤 수급 쏠림이 나왔을 경우에 반대에 있는 어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빠져서 쏠림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섹터라든지 자동차 섹터, 반도체 sek터, 그다음에 또 저 PBR 관련 섹터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까지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딱히 지금 비관적으로 시장을 볼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 훈풍 속에서 우리 증시 역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조금씩 더 우상향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요. PB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논할 것 없이 지금은 좋게 봐야겠죠. 다만 그 속에서 차이가 있다면 적어도 제 눈에 오늘은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소폭 조정이 나오는 국면인데 그와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역시 반도체가 되는 거죠.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선물시장 그리고 현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그것이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가 끝이 났습니다. 옵션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에 의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아예 그러한 움직임과는 별개로 시장 자체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시장이 당분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더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HBM 밸류체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AI 이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세를 보이지 않는 한 지금 시장이 크게 꺾일 만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선물 시장의 매수세를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을 넘어가서 일본 증시를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치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34년 만에 지금 굉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38,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일본 증시인 만큼 우리 증시는 언제쯤 또 최고치 경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일본이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폐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선진국이라는 관점에서의 그 미국 증시를 고스란히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일본 증시, 그 다음에 독일도 지금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유로,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어떤 파일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영이 좀 느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이제 3월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결국은 뭐 인상보다는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의 어떤 그 이머징 국가들로의 자금 이동 이 부분은 분명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가는 그런 흐름들은 올해 하반기쯤 해서 분명히 담아내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싶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본 증시가 최고치를 달리는 만큼 인접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확장이 되겠죠, 피비님. 그런 네. 만큼 또 중국 증시는 쉬고 있습니다. 뭐 네. 일본 증시의 최고치 흐름 그리고 중국 증시의 휴장하는 이 흐름이 우리 네.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글로벌 증시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처럼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증시도 좋은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은 전 세계 국가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만약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쳤던 시점에 맞추어서 국제 통화량을 늘렸더라면 그에 따른 시장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에 의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장은 완전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은 그 기대감인데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저는 AI와 관련된 반도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참 잘하는 국가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증시처럼 그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따라가게는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이냐가 중요할 뿐인데 적어도 지금 걸음을 조금씩 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하게 보거나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까지 미증시와 보였던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그걸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2600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2700 그리고 최근에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전망 중에 하나인 3000포인트까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3,000포인트까지 눈앞에 두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주인 셀트리온의 상승률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유럽의약품청에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도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의 흐름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 이슈가 네. 있으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반응을 좀 크게 해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장기적인 그 큰 흐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서 조정을 받던 부분을 2022년과 2023년도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 그리고 내년도는 일단 상승 추세로서 자리를 잡은 부분이 이제 주가를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 셀트리온에서의 이제 나오는 시밀러라든지 신약 이런 부분 5가지 정도의 새로운 매출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충분히 더 상승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 이제 흡수합병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단기적으로 올해 들어서 주가 조정 나왔던 거 17만 원대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상승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까지 나타낼 수 있겠다고 전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는 젠백스에서도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지금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진행성 핵상 마비에 대한 치료제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젠백스의 주가 흐름 좀 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이슈가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긍정적인 변수였다면 우선 오늘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나왔어야 하는데 젠백스의 경우 그러지는 못했고요. 임상 이상에 대한 일정 부분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완전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샘플이 이제 5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샘플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 300명 이상 그 정도에서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또한 점진적으로 지금 하향 곡선에 있습니다. 그 올해 지금까지 시장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강합니다. 제약 바이오는 사실상 상당 부분 소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섹터 자체에 훈풍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제약 바이오가 당분간 크게 힘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또 반도체도 그렇고요. 잘 가는 섹터가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섹터에서의 반등은 일시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주가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래도 호재로 받아들이되 아직은 섹터 자체에 훈풍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가급적 단기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자체는 훈풍이 그다지 아직까지는 불어오지 않는 만큼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고 전해주셨어요. 그런 만큼 종목별로 흐름을 또 살펴본다면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R&D에 대해서 앞으로도 영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양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서 좀 우하향 기조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꽤나 많이 올랐었죠. 사실 이제 2023년도 시세가 많이 올랐었고 월봉 기준으로 본다라면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해놓은 상황에서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게 되면 이제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뭐 빅테크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세븐 빅테크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워낙 이제 돈을 잘 벌고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벤처 기업들 단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 시대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빗대어 보자면 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고금리 시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항상 증시에는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기업들의 어떤 좋은 흐름들을 불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뭐 일단 저점 자리인 28,000원짜리를 지켜주고 단기적으로 올해 이제 1월달에 계속 하락하던 이 추세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호재성 이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HLB에서 나오는 어떤 그 주가 시세 흐름이라든지 셀트리온에서 나오는 이런 흐름들 보면 이제 좀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의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좀 괜찮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도 시세를 좀 괜찮게 뽑아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저 PBR 이슈 그러니까 밸류를 이렇게 이제 좀 적정하게 다시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한 특정한 섹터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섹터들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섹터도 올랐다가 반도체도 올랐다가 또 다른 섹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이때 조정이 그 전 저점보다는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점, 즉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각 섹터들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이 당장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결국 시장의 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가능성 내 차례는 결국 올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PB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쟁사에서 조금 더 임상 성공 소식이 전해 오면서 여기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 왔었잖아요. 네, 우선 오늘 8%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시장이 좋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해 12월쯤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한 그 H증권사에서의 목표 주가가 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7만 원이면 너무 높은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후로 아쉽게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오늘 R&D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한올 바이오파마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시점에서 R&D 비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R&D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계정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서 이것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형 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R&D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판관비처럼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기업이 기존에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R&D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은 신약을 항상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네.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R&D 비용을 크게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신약에 새롭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가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미국계 회사와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게 지난해 연말에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뮤노반트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이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잘 되었을 경우에 얻게 되는 수익이 상당히 크다는 것, 그게 부각되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올 바이오파마가 R&D 비용을 크게 늘려나가면서 기존에 진행했던 이 임상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면 지난해 연말 H증권사에서 나온 것처럼 목표 가격 7만 원은 반드시 허황된 가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금 섹터 자체의 훈풍은 크지 않지만 그 속에서 개별적인 이슈로 잘 가고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자체는 힘을 받지 못하지만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힘을 받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게임주에 대한 흐름도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크래프톤은 호실적 속에서 지금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는 그다지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았던 크래프톤의 실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크래프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상승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 기업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자면 작년에 이제 8월, 9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에서의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기관들의 수급으로 일단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 상단인 22만 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최근에 받고 난 이후 다시 재차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게임주들 올해의 이제 흑자 전환, 2024년도에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뭔가 뚜렷하게 거래 대금이 크게 쏠림이 나오거나 주도 섹터로서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에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어떤 그 밸류적인 목전에 찼다라는 관점이 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시장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섹터, 새로운 종목들을 찾게 되겠죠. 아마 그쯤 해서 게임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고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신작 나온 게 조금 실패했던 게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서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투자도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뭐 아쉽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단일 IP라고 하죠. 그 리니지라는 IP의 어떤 식상함, 거기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의 어떤 타겟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게임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러한 새로운 신작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면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건 일단 저점 만드는 거 나오고 나서 네.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임주는 그렇죠. 아무래도 신작의 영향도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판호 발급 기대감 덕분인지 게임주도 다시 또 턴을 하나 싶었는데 게임주 전반에 대한 흐름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피비님께서는? 뭐 사람마다 생각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리 좋게는 안 봅니다. 이유가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그리고 중국발 판호 발급 이게 크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후자인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가 그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할 수도 없고 갑작스럽게 중국 측에서 제재가 나와버리면 말 그대로 주가는 그냥 하락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대응도 하기 힘들고 예상도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게임주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가 있든 그게 아니면 개발된 게임을 홍보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퍼블리셔가 있든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어느 정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뀐 게 있다면 모바일 게임이 시장의 주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한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든다면 예전부터 하게 되면 그걸 계속해서 합니다. PC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떠한 게임이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면 이후로 AS 정도만 잘 해주어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그리고 수명이 너무나 짧고요. 신작이 새롭게 나오는 그 텀도 너무나 빠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게임 회사가 새로운 신작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꾸준히 발생해야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기업, 신작을 만들었는데 이게 흥행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 다 손실 처리가 됩니다.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그 와중에 지금 크래프톤이 의외로 선전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 외에 NC소프트나 넥슨게임즈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깜짝 영업이익일지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게임주가 보일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다른 섹터,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거기에 비하면 그리 좋은 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자산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게임주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러면 눈을 돌린다면 어디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피비님? 반도체가 지금은 사실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시장을 강하게 잠식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나타나는 수급 보세요.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사실 대형주 단만 살펴보더라도요.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HBM 밸류체인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삼성전자 쪽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1차적으로 메모리 쪽에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가지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대다수 잠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과 다르게 조금 더 D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퓨어 플레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HBM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몇몇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있고 오늘 많이 올라간 다양한 기업들 뭐 제우스라든지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좋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한 기업들, 그들이 주가도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습니다. 좋긴 좋으나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더 높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에 대한 시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가 베팅할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섹터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대표님? 네, 반도체 섹터 강합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쪽에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일단 시세가 좀 너무 강하게 일단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괜찮고 또 같은 섹터, IT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IT 섹터 내에서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섹터도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그 결국은 실적 발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요 안에 이제 좋은 기업들은 다 실적이 나올 거고 그에 대한 주가 흐름이 나올 텐데 세경 하이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무상증자도 했고, 뭐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우상향 지금 한 2달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광학 필름, 그러니까 흔히 쉽게 얘기해서 우리 폴더블 폰 하면 네. 거기에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필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섹터, 뭐 IT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고,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계속 외인들이 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가총액이 2,768억 정도, 지금 한 5% 올라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올해 예상되는 실적 전망치가, 그러니까 2023년이죠. 338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상 추정치는 420억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의 어떤 그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양호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모멘텀이 좀 붙어줄 때 주가 시세가 강하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 보면 최근 애플 비전 프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한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에 맞춰서 지금 주가도 상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가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거의 뭐 폴더블 폰 시장은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애플에 대한 그 매출이 뭐 계속 좀 줄어들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화두인데, 이게 비전 프로만으로는 극복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이폰 단에서의 어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폴더블 폰으로의 좀 진출이 필요할 거다라는 모멘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경 하이텍이 네. 폴더블 폰 관련 종목으로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종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9,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나. 1차 목표가 한 9,000원 생각하시고요. 손절가는 뭐 6,500원. 여기 이제 상승할 때 저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얻은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세경 하이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피비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제 6,700만 원 정도 제가 호가를 기록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 얼마 정도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후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고, 덕분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오늘 장 초반부터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한 가지는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채굴이 된 게 대략 99.7%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미 정부 차원에서의 승인이 없었을 뿐 우리가 이것을 화폐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짓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환 매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비트코인이 결국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한 가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는 날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시장이 강세일 때는 역시나 비트코인도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이 약세일 때 비트코인은 그게 하락했던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때 좋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로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큰 폭으로 밀릴 때 비트코인 가격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었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개당 8천만 원 정도를 넘어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물 ETF와 관련된 이슈가 누구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거는 희소성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희소성이 희석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비트코인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섹터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반감기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네. 계속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라고 하는 기업은 업피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여기에 대한 지분을 대략 7에서 8%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난해 10월부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1월까지 오른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그것보다는 올해 1월, 2024년 1월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따라서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고 난 이후로 주가는 아쉽게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슈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가격에 의해서 우리기술투자의 주가는 결정짓는 경향이 꽤나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고 또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 된다면 우리기술투자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우리기술투자의 선형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술투자의 주가는 밀렸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특정한 기간을 샘플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인 유효성을 검증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황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슈가 있을 때만큼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천만 원 그걸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토대로 주가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7,5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6,450원 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라인 6,4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연휴를 쉬고 와서인지 더욱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648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더 좋습니다. 2% 넘게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씩 우상향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844선 내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8,744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 4,8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1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천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7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외인들 수급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증시의 수급이 골고루 좀 퍼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그 반도체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샘 알트먼이 사실 우리 연휴 동안에 9천억이라는 네. 9천억 달러죠.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9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돈을 네. 반도체 AI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AI 반도체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페미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뭐 보험주들 뭐 이런 것들 상한가 가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단일 섹터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섹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소외받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뭐 섹터들 내에서의 순환이 계속 돌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1월 19일부터 해서 지금 뭐 외인들 거의 뭐 8조가량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저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다면 지금은 뭐 시장에서 딱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팔고 계신데 그게 네.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수익 나는 종목들 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피비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은 코스피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유가 선물과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장은 마감까지 계속 매수세를 늘려나가는데요. 대략 11시 정도부터 시장은 조금씩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은 내일 장 또한 좋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와 함께 오늘 윗꼬리를 꽤나 달았던 섹터가 있다면 저는 그게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 이렇게 매수세가 보이는데도 뭐 사실상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잠시 쉬어가는 동안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 속에서 외인들의 매수세는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초반 정도까지는 반도체 위주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저 PBR 쪽으로 한 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지수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따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감안하면 1%밖에 안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선물 시장에서 1조 넘게 매수를 하면 2%가 올라도 사실상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일도 상승을 할 만한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들도 시장 내일도 조금은 좋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예상된다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연휴를 지나고 온 우리 증시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강하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력이 더 큰 시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의약품 업종이었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 가스업으로 2.98% 상승 마감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계 업종이 2.1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화학 업종입니다. 5.39%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반도체 업종으로 4.8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IT 하드웨어 업종에서 4.01%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을 했고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또 MSCI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편입된 종목이 있었고 편출된 종목이 있었는데 편출된 종목군 안에서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뭐 편출된 종목들 안에서 이게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공매도 금지가 나오기 전에는 네. 편출이 되면 호재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뭐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거는 그냥 순매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공매도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든지 편출된다든지 MSCI에 편입된다든지 편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선반영을 할 때 편입될 거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라가고 편입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런 흐름들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편입된 종목.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하나 편입이 됐죠. 네.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는 뭐 항공주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시장의 광기가 작용하는 섹터, 네. 2차 전지입니다. 여기는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한진칼 같은 경우는 시세 분출을 했다가 그게 바로 세론으로 나타난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MSCI 지표에 편입이 된다 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섹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꿈과 희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줄 수 있느냐, 이게 오히려 더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MSCI에 편출이 됐다, 편입이 됐다 보다는 그 섹터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흐름 자체를 보면 사실상 그 어떤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입이 되었던 에코프로 머티는 크게 올랐는데 한진칼은 오히려 빠졌고요. 편출이 되었던 약 5개 정도의 기업, FNF나 현대미포조선, 호텔신라나 JYP엔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MSCI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정 지수에 A라고 하는 기업이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의 추후 주가 흐름, 샘플 기간을 1년 정도로 잡게 되면요. 어떤 유효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편출된 기업들을 토대로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투자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되면 편입된 기업들의 1년 동안의 투자 성과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였던 걸로, 지난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서울경제에서 한번 그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결과를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네. 편출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2011년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은 편출된 기업들의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 편입된 기업들의 1년 동안의 주가 흐름보다 월등히 더 높게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걸 소외기업 효과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걸 네글렉트 이펙트라고 해서 관련된 논문이 꽤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쉽게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이와 관련된 논문이 없습니다. 샘플 자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편입된 기업들보다 편출된 기업들의 1년 뒤의 투자 성과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기타 산업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MS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 그러니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둘 중에 어디를 더 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편출된 기업을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긴 좋은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역시 시장은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가 너무 잘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가는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은 섹터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내일 시장에서 좀 고개를 들 만한 섹터도 있을까요?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내일 고개를 들 만한 섹터. 아까 PB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뭐 초 PBR 관련 종목들 오늘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좀 마무리된 네.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전고점 돌파 위치에 이제 놓여 있고 오늘 뭐 조정 나온 게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보면 이제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강할 때 오전장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에는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수급 도는 모습들 그런 흐름들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세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추세 이탈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결국은 추세 하단 자리에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보였다가 추세 하단 자리에서 뭐 한 3, 4일 전이죠. 네. 그곳에서 지금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시세 흐름들을 보이듯이 이렇게 어떤 상승 추세에 놓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우리가 노려볼 만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에 있다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PB님 내일 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장 초반에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선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요. 아마 소폭 보합권이나 소폭 약세로 시작을 하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모처럼 찾아온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시장이 참 좋긴 좋았는데 코스피는 아쉽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다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기저에 있는 것은 역시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소폭 조정이 나왔다는 거. 그중에서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 몇몇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면 내일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가 오늘 신고가를 나오지를 못했는데요. 여전히 수급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기업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환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이주연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짚어주셨고요. 실적과 비교했을 저평가 구간입니다. 주가가 우상향이 기대될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청환 PB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짚어주셨고요. 두나무 지분이 보유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라인 6,4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